네, 한 해 마무리가 좋아야 또 새로운 해의 시작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인사이트에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마무리와 함께 내년 전망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해마다 12월이면은 네.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 기관은 사는 어떤 계절적인 네. 수급의 계절성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듯하지만 좀 같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계절성이라고 한다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을 매도하고 예. 그리고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쇼커버링 매수 그리고 배당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예, 들어온다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은 쇼커버링 매수가 있긴 했는데 그보다 좀 더 파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대차장고는 10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에만 3조 3천억을 매수했거든요. 아, 근데 힘을 발휘 못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예. 출회되면서 수급 계절성이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좀 덜 빠지게 하는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배당락 끝나자마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시장을 좀 받쳐줬던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프로그램 매도로 출회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배당락 끝난 직후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수급 요인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연말 그 납회 전에 털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약간. 그렇기도 하고 프로그램 매수는 배당락 끝난 뒤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또 바로 플러스가 반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수익은 확정됐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과거 패턴을 보면 12월 달에 들어왔던 매수 금액이 1월, 2월 달 특히 3월 쿼드러플 리칭데이 전에는 거의 다 대부분 해소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월, 2월 두 달 동안에는 아마 프로그램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거꾸로 환율이 어떻게 하면 레벨 다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1260원대까지 왔는데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7월 이후 외국인들은 9조 넘게 사고 있습니다. 10조 가까이 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조정시 비중 확대, 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온 뒤에는 뭐 차익 실현, 또 밀리면은 또 비중 확대, 또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최근 외국인은 좀 특이하다고 할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4분기 프리어닝 시즌이라 그러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될 텐데 이미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이와 이 4분기 프리어닝 시작과 더불어서 이익 전망이 또 떨어집니다.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지겠죠.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로도 수익을 꽤 냈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워지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커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하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심리가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12개월 선행 EPS라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뒤까지의 이익 전망치 포인트가 11월 말에는 216포인트였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21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6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11월 말 코스피가 2,470선이었는데 지금 2,280선, 2,250선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12개월 선행 PR은 11.44배에서 10.84배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떨어진 만큼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싸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배에 근접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를 가긴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더 적극적으로 살려면은 1200원 초반 또는 1200원을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더 적극적으로 사서 한책을 누리겠죠. 그런데 최근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이 좀 불안하다는 점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들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외국인이 왜 파는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뭐 좀 썩
달갑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이 매도한 업종을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통신, 화학, IT 가전, 유틸리티, 소매, 철강 뭐 이런 업종들인데 네.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10월, 11월 달에 좀 반등이 좀 나왔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최근 경기,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업종들이죠. 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최근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IT 가전, 뭐 철강, 소매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타는 네, 거죠.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통신과 유틸리티를 계속적으로 팔거든요. 이건 뭐 경기 방어주 아닙니까? 경기 방어주긴 한데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해진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올해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 심리가 이쪽에서까지 좀 확산돼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서 파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동안 잘 지켜왔던 업종들까지도 매도하고 있다는 점들은 단순하게 나빠지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와 더불어서 이 정도 수익을 냈으면, 이 정도 선방을 했으면 일단은 정리하고 2023년을 넘어가자라는 생각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이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 저가에서 기회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이후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고는 하지만 7월 이후 누적 순매수를 보면 10조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좀 굉장히 제한적인데, 왜냐면은 보유 비중도 30%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네. 선물, 지수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들은 많이 빠지면 사고 쭉 샀다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또 쭉 빠지면은 많이 사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좀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인데 왜 시장이 충격을 받느냐? 매수 주체가 좀 부재합니다. 7월, 8월 달에 외국인이 6조 4,500억을 샀는데 270포인트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외국인이 7조 4천억 정도를 샀는데 370포인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9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2조 5천억을 파니까 41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산 거의 3분의 1 정도만 팔았는데도 시장의 충격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제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맥없이 무너지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외국인이 또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낸다면, 또는 이익 전망이 안정을 찾는다면 예.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까지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좀 무난하게 지내야 되는데 1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이다면 좀 외국인 매도가 좀 거세지면서 1, 2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즘 시장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시장이 좀 얇아졌다고 맞습니다. 표현해야 될까요? 고객 예탁금이 줄어든 거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나 네. 그 기관들의 움직임 보면은 어떤 뭐 뚜렷한 수요 주체가 없고 네. 주가 등락에 따라서 네. 그냥 그때그때 움직이는 뭐 이런 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여튼 올해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사랑은 아주 뜨거웠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뭐 2차 전지는 충분한 되돌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한번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보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큰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장이 왜 올랐냐? IRA 법안이나 이런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출 모멘텀이 너무나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좀 불확실성이 크고,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판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럽이 훨씬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럽 경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하고 미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간극을 좀 좁히는 과정이 1월, 2월 달 중에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주가는 바닥을 잡고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섣부르게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 영향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핑계, 이유가 되었지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급락을 한 이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테슬라 자체만의 문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는 게 테슬라 때문이다.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출 모멘텀 악화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들이 되돌림 과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2차 전지 주가가 이제 되돌림 과정에 있는데 네. 거대한 빙산이라 그러면 테슬라는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쵸, 맞습니다. 실제로는 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네. 얘기죠. 자, 전통적으로 개인들은 12월에 팔고 네. 1월에 사는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1월이 대형주보다는 코스닥과 그 중소형주의 단기 트레이딩 기회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대형주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1월 효과를 많이 기대하시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확률적으로도 좀 유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들어왔던 수급, 쇼커버링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반대로 1월, 2월 달에는 공매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매수가 들어왔던 프로그램이 매물로 출회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특히 4,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클 때 안 좋거든요 별로. 근데 코스닥은 확률적으로도 한 50% 이상 56% 정도 상승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도 항상 좋았습니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평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들이 연초에 많이 발표되죠.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매도나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에서 좀 한 발 비껴나 있고 세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시면서 좀 움직임이 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특히 12월 달에 시장에서 코스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1, 2월 중에는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한번 트레이딩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좀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길게 끌고 가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과거 통계적으로 본다면 3월, 4월을 지나면서 다시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과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1월, 2월까지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봐야겠군요. 네. 자, 이렇게 거시경제 모멘텀이 없이 뭐 네. 침체로 좀 빠져드는 듯한 느낌. 이럴 때 특히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네. 어느 정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관련해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네. 내놨죠. 네.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일단 여러 내용이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간 중심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성장 4.0이라는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초격차 확보, 신격차 창출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면서 이쪽에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성장, 성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부정적이라서 이 정부 정책 또한 코스닥과 중소형주, 국내 기업들의 조금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뭐 정책 방향이라는 게 해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취재 기자 시절에 보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게 좀 많습니다. 이게 좀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요. 이 신성장과 초격차 확보 전략이라는 이 말이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주목해 볼 만한데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떤 업종이 해당이 됩니까? 일단 잘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격차를 벌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격차를 창출하겠다라는 거라서 일단 반도체, 2차 전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뜨고 있죠. 컨텐츠, 방위산업, 원전 이런 쪽들은 신격차를 창출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와 맞춰서 수출 활성화 그리고 이런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2차 전지, 컨텐츠, 방위산업, 원전 요 5개 섹터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특히 1, 2월 중에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5개 업종 코스닥 중소형주를 한번 보시면 트레이딩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데 저는 항상 이 정부 정책 방향은 한 20% 디스카운트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현재 뭐 현금이나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대신증권에서는 2023년 1분기까지는 시장에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좀 주식 비중을 확실하게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현금을 40%, 네. 주식이 미국 국내 주식 20%, 미국 주식 20%, 채권은 20% 정도를 가져가시면 4대 어떨까? 2, 2대 2. 2. 네. 근데 이제 1분기에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됐을 땐 현금을 10%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을 40%, 그리고 미국 주식 20%, 채권 20%. 그러니까 23년에는 신흥국 증시, 신흥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조정이 있다면 좀 변동성이 커진다면 국내 주식 위주로 좀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23년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들 고생들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